김창훈 감독의 신작 화란이 도착했습니다. 사실 신작이라는 표현은 다소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작품은 김창훈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화란은 제76회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첫 작품부터 비약적으로 꽤나 우수한 영화를 연출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화란 외에도 76회 칸영화제에 초청된 한국 영화는 몇 편 더 있습니다. 그중 화란과 가장 유사한 궤를 갖는 작품은 제 생각에는 잠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도 유재석 감독의 장편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큰 영화제에 초청된 작품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화란 좋았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음울한 분위기의 누아르 영화였고요.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좋게 다가온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얼굴인 홍사빈 배우의 연기 굉장했고요. 가수 비비의 모습으로 익숙한 김영서 배우는 앞으로도 영화 쪽에서 많이 뵐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게 관람한 포인트는 아버지 아들, 형 동생의 구도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란은 부자 형제 관계가 품은 영원한 비극의 고리에 대한 영화다.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연규의 4명의 아버지, 치건이 결국 소주를 마시는 이유, 생선과 햄버거, 결말 해석, 300만 원의 아이러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 상처 상징에 대한 이야기까지 화란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아빠 알기라도 하면 그 새끼가 무슨 아빠인데. 글러먹었어 이 동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급드렸듯 저에게 화란은 수많은 부자지간, 형제지간이 등장하는 영화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실제 피로 이어진 관계도 있긴 합니다. 시건과 잠깐 등장하는 그의 아버지가 그렇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영화 속 대부분의 부자 형제는 피로 엮여있지 않다는 지점인데요.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관계도 있고요. 연규와 그의 의붓아버지 정덕의 관계가 여기 속하겠죠. 이뿐만 아니라 저의 눈을 가장 사로잡는 관계는 비유적 의미에서의 아버지와 아들, 형과 동생입니다. 연규와 치건, 치건과 중범, 연규와 중범, 연규와 완구 등등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화란은 아버지 죽이기 혹은 형제 죽이기 등등을 경유한 신화적 모티브, 성경적 모티브의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관계들은 얽히고 설키면서 점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영화의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운동장에 홀로 앉아있던 연규는 돌을 들어 동급생의 얼굴을 내리치죠. 그가 이러한 일을 벌인 이유는 자신의 여동생인 하얀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반대로 다친 학생의 아버지가 연규의 뺨을 연타하죠. 상황이 일단락되고 학교를 나서는 길에 연규는 엄마 모경에게 그 새끼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연규는 일진 무리로부터 린치를 당하게 되기도 하죠. 폭행의 과정 중 한 남성은 네가 돌로 찍은 얘가 내가 아끼는 동생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며 겁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정리해서 보면요. 형제의 관계로 인한 복수가 시작되고 그로 인해 부자 관계의 영린을 건드려 또 다른 복수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그로 인해 연규와 정덕이라는 또 다른 부자 관계에 대한 맨살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다른 형제 관계에까지 불길이 번지는 것이고요. 저에게 이러한 구도는 영화 내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말하자면 화란은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형 동생의 관계에, 반대로 형 동생의 관계가 아버지 아들의 관계에 지속적으로 작용과 반작용을 하는 영화인 것이죠. 이 모든 참혹한 상황을 연규의 입장에서 심플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란은 연규가 4명의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영화다라고 말이죠. 이 관계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씩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버지, 의붓 아버지 정덕. 정덕은 아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아버지입니다. 심지어 그의 폭력은 결국 어머니까지 사망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때의 부자지간은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내려오는 일방적인 폭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니까요. 두 번째 아버지, 중국집 사장. 사장과 연규는 비유적 의미의 부자지간일 텐데요. 사장은 연규의 얼굴에 난 상처가 고객에게 위화감을 준다는 이유로 고용 해제를 통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쪽에서도 액션을 취하게 되죠. 화분을 던져 창문을 깨기도 하고요. 오토바이를 훔쳐 고리대금에 연루시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쌍방이 공방을 주고받는 형태를 띠는 것이죠. 세 번째 아버지, 시건 일당에 의해 거액의 빚을 진 완구. 완구는 중국집 사장과 마찬가지로 연규의 비유적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줄 짜장면 한 그릇을 주문한 것으로 첫 등장을 하는데요. 뒤이어 이어지는 장면에서 연규는 오토바이에 소년을 태워서 집으로 데려다 주고요. 로봇 열쇠고리를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연규와 소년 사이에도 비유적 형제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아무튼 연규와 완구 간에도 중국집 사장과의 그것처럼 공방이 발생하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이번엔 아들 쪽에서 먼저 린치를 가하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버지의 대응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연규는 선의를 베풀기 위해 저당 잡힌 오토바이를 몰래 돌려주지만 들키게 되면서 그것을 다시 훔치게 되죠. 이런저런 일로 복수심이 가득하던 완구는 자신의 오토바이가 다시 도난당하는 상황이 기폭제가 되어
연규가 타게 될 오토바이를 망가뜨려 놓게 되고요. 그로 인해 연규는 사고를 당하고 조직으로부터 팽당할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치고받는 형국인 것이죠. 마지막 아버지 큰형님 중범, 연규가 몸담은 조직의 보스고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 연규를 착취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중범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조직원들과 중범의 위상은 사실상 세대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특히 치건의 경우는 물에 빠진 자신을 친아버지 대신 건져낸 이가 중범이니 더욱 그렇겠죠. 치건은 연규에게 물에서 나오게 된 순간 자신은 다시 태어난 것이라는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중범 치건 사이에 비유적 부자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범이 아버지라면 중범의 아래에 있는 동생들은 연규와는 형제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연규는 결국 아버지로 인해 형제인 정의원에게 칼을 지르는 상황에 봉착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연규는 치건에게도 송곳을 질러넣게 되는데요. 이 상황 역시 중범의 영향으로 촉발된 일이기는 하지만 정의원 때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정적 순간 치건이 본인을 살해할 것을 유도한다는 지점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이 싸움 직전 치건은 마시지 않던 소주를 입에 댑니다. 그가 그동안 술을 마시지 않은 이유는 알코올 중독자이던 자신의 아버지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은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현이겠죠. 그런 그가 술을 마신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가 되겠다는 결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 제가 보기에 그것은 연규와 중범의 싸움 사이에 개입해서 연규를 구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중범 대신 연규의 네 번째 아버지가 되어 죽음으로써 아버지 아들 사이에 놓인 연쇄의 고리를 끊으려고 했다고 해야 될까요? 어쩌면 치건은 연규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치 자신의 과거를 보는 듯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고요. 연규의 손톱 대신 자신의 손톱을 띄어내기도 했으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혈연관계도 아닌 인물들을 거론하며 비유적 의미의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거듭드렸는데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헐겁게 말해 많은 영화들에서 세대 간의 문제를 아버지와 아들로 일반화해서 표현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들의 총합이 윗세대가 될 것이고 아들의 총합이 아랫세대가 될 테니까요. 물론 이것은 남성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나오는 아버지들은 한 세대의 분기된 자아쯤으로 여기는 것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연규가 조직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우붓 아버지로 인한 얼굴 상처와 중국집 사장 아버지의 해고의 총합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피해는 중국집 사장 아버지와 완구에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연규와 치건이 형제의 날을 벌이는 이유는 큰형님이라는 아버지의 폭정과 완구라는 다소 착한 아버지의 복수의 총합이었는데요. 그에 대한 반작용은 자발적으로 아버지가 된 치건에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처절한 싸움 직후 집으로 돌아온 연규는 어머니를 죽인 의붓 아버지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A 아버지에게 받은 작용을 B 아버지에게 반작용하는 식의 묘한 양태가 반복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이것은 전체 아버지들을 한 세대로 퉁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설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문제인 것인가? 아들이 문제인 것인가? 혹은 양쪽 모두 문제인 것인가? 이에 대해 영화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챕터 1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에게 화라는 아버지 쪽이 조금 더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연규는 순수하고 선한 인물입니다. 중국집에서 정을 나눈 개에 대한 연민을 보이기도 하고요. 동생 같은 소년이 담배째 털린 짜장면을 먹게 되자 씁쓸하게 바라보죠. 열쇠고리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완구에게 오토바이를 돌려주는 것도 그의 착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치거나 내면 깊은 곳 역시 연규와 동일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면 따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지만 알코올 중독 아버지에 의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도 점점 냉혈한이 되어간 것은 아닐까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화라는 나쁜 아들은 나쁜 아버지로부터 배태된 것이라고 말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해야 되면 하는 거야 우리. 그러니까 왜요? 제자리로 돌려놔. 화란에는 챕터 1에서 언급드린 주제들을 부연하는 여러 기후들이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에게는 두 집이 있습니다. 의붓 아버지와 엄마, 의붓 동생이 함께 살고 있는 거주지로서의 집이 있고요. 집처럼 생각하고 지내라며 다독여준 치건이 있는 사무실이 있죠. 이 두 집은 여러 부분에서 비교가 됩니다. 우선 거주지로서의 집에는 자신을 챙겨주는 여동생 하얀이 있다면 사무실 집에는 츤데레처럼 보호해주는 형 치건이 있죠. 여동생은 언제나 햄버거를 사다 주는데 반해 형은 매운탕을 끓여주는 생선 대가리를 햄버거처럼 들고 먹게 해줍니다. 하얀과 치건 모두 정덕과 중범이라는 악한 아버지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죠. 이 지점에서 잠시 생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치건은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물에 빠졌다가 중범의 낚시줄에 귀가 걸려 살게 되죠. 그러니까 다소 도식화해서 보면요. 치건과 생선 사이에는 등호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연규가 생선의 목을 뜯어먹는 행위는 훗날 연규가 치건의 목에 송곳을 지르게 되는 상황의 예견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튼 다시 연규가 속한 두 집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라는 연규가 두 집으로부터 해방되는 영화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워딩은 자연스레 영화의 결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은 가출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규와 하얀이 오토바이를 타고 어딘가로 함께 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결국 이 지리멸렬한 아버지 아들 간의 비극의 역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여성의 개입이다 라고 말이죠. 남성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구시대적 가치관에 대한 창작자의 일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영화에서 아버지 아들 혹은 형 동생 간에 이어지는 폭력의 연결고리가 기호적으로 묘사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0만원. 300만원은 연규가 자신이 돌로 지리긴 교우에게 치료비로 건네야 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300만원은 오토바이를 훔친 뒤 되팔면서 고리대금과 엮는 계약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전자의 300만원이 형제 간의 폭력의 결과물이었다면 후자의 300만원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하는 폭력의 결과물이겠죠. 다음은 화분. 연규는 정덕의 폭력으로부터 달아나다가 화분에서 뾰족하게 나온 철근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연규가 중국집 사장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화분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향한 폭력의 방식이 화분이란 소재를 경유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하는 방식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얼굴의 상처. 화란에서 묘사되는 인상 깊은 폭력들은 모두 얼굴에 상처를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도입부 연규가 동기에게 가하는 린치도 돌로 얼굴을 내리치는 방식이었고요. 그에 대한 복수로 일진무리가 연규의 얼굴을 벽돌로 깨기도 하죠. 또한 치건이 조직의 형제인 승무에게 폭력을 가하는 방식도 옷이 들어간 비닐봉지로 얼굴에 린치를 가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머러스하게 표현되긴 했지만 승무가 연규에게 차 안에서 가하는 폭력도 노트로 얼굴을 연타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폭력들은 다 제각각인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어떤 형태로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리뷰 동안 거듭 말씀드린 아버지 아들, 형 동생을 경유한 폭력의 연결고리에 대한 영화의 주제에 맥이 닿는 선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화란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자 간의 폭력, 형제 간의 폭력, 그 시작과 끝에 대한 누아르적 고찰.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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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war hero has arrived. You made a good choice coming back here. Osage are the finest, wealthiest, and most beautiful